로마 13장 1절부터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너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너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나라의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하는 말씀에 대한 것은 사실은 해석의 부분도 그렇고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복잡하고 방대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제로는 지금 시대에 사는 것이 훨씬 더 해석하기가 좋습니다. 지금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적용하고 해석하기도 좋아요. 지금 시대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가령 우리가 조선 후기에 살았다. 조선 후기는 어떤 사회였냐 하면 지배계급 또 양반으로 인한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시대입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시대, 권력의 대다수를 이런 사또라든지 관원들이 다 쥐고 있는 시대, 그리고 법이 있지만 조선의 법이 있지만 법도 다 무시하고 법에 대한 사정기관, 의사들까지도 감사하는 직책에 있는 사람까지도 뇌물, 부정부패에 만연된 사회. 그 사회에서 우리가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 되고 과연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는 너무 복잡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산다는 것이 오히려 이 말씀을 좀 더 깨끗하고 담백하게 지키고 깨닫고 알고 순종하기는 쉽습니다. 실제로 이 로마서 13장이 쓰인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던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 주자는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로마의 당시의 제국은 굉장한 악법적인 불의의 정부고 그러한 황제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말살하고 무너뜨리는데 사도 바울은 권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이야기를 사실은 하는데 뭐냐 하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순교를 당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해석의 어려움과 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정부와 정권에 있어서 많이 대항하고 대적하지 않도록 실제로는 교회나 믿는 사람들을 제재하는 역할을 이 말씀이 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 살기보다는 자신의 정의를 위해 살려는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기보다는 정의를 위해 살아요.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나는 사회에 민주를 가져오고 정의를 가져온다 그럽니다. 근데 신자는요 민주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신정국가를 추구합니다. 신자는 예수님께서 주인이고 왕 대신 국가와 삶을 사실은 추구합니다. 그러지 민주라는 것은 누가 주인요? 국민이 주인인 것이 민주예요. 신자는 민주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이 국가라는 걸 지키려고
애국하는 것이지 민주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땅의 민주국가라든지 이 땅에 신정국가를 세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토전쟁도 아니고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명해서 왕으로 세워가지고 그 왕을 통하여 다스리게 하는 그러한 구약의 어떤 이스라엘 형태를 이제 원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복음에 있어서 경계선도 없고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성경 해석이나 설명이나 주장하는 그러한 자신의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와 다를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이 사실은 대다수가 민주화 운동, 진짜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 그리고 민주화라는 이름 속에서 어떤 걸 자행하냐 하면 국가의 전복을 준비하고 전복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민주화 세력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사파들이 이 민주화 세력을 결집시켜 가지고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사파 그러면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지 모르시겠는데 가령 민주통합당이라는 당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민주통합당의 정체가 종북주의, 공산당 세력이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그냥 그 정도는 다 이제 상식이 됐습니다. 왜? TV를 통하여 다 자료를 통하여 다 증명돼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통합진보당이죠.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세력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의 세력은요, 주사파라는 이야기는 주체사상은 누굴까요? 김일성, 김정일이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한 주체사상파하고 그 다음에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있어요. 공산당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공산당의 원조, 사회주의 원조가 마르크스 레닌주의예요. 마르크스 레닌주의로 인한 공산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김정일,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주체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제 황장엽 씨가 탈북해서 우리나라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황장엽 씨가 주체사상을 만들었어요. 만든 다음에 그 주체사상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어떤 식이냐 그러면 김일성과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주체사상이 변질돼 가지고 그분이 탈북해오고 그 모든 미련을 버렸지요. 그러니까 주체사상도 깊이 들어가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나 황장엽 씨가 만든 주체사상은 이제 무너졌고 소멸됐고 김일성, 김정일의 주체사상, 다시 이야기하면 중심은 뭐냐 그러면 모든 역사의 중심과 모든 국민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중심에는 김일성, 김정일이 그 다음 김정은이가 있다는 것. 모든 국민은 김일성을 위해, 김정일을 위해, 김정은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게 주체사상이에요. 사실은요. 어떤 화려하고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지만 결과론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주체사상파를 주사파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통합진보당의 중심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에는 당권파가 있고 비당권파가 있어요. 당권파가 주사파고요. 비당권파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주장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예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진보 세력 가운데도 몇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좀 복잡한 이야기는 제가 이제 생략하고 안 하겠습니다. 뭐 아나 모르나 뭐 여러분이 뭐 이게 뼈머리 살면서 무슨 얼마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 나라가 이제 애국이 먼저라고 그랬어요. 나라가 먼저고요. 두 번째 이제 애족이에요. 민족이 두 번째인데 도대체 통일을 많은 사람들이 원해요. 원하고 통일에 사로잡혀 있어요. 민족이 하나 되는 것. 과연 그렇게 통일에 대한 준비가 없이 통일이 가능할 것이냐? 통일에 대한 준비 없이 통일이 가능할 것이냐?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럼 말도 되지 않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요. 통일에 대한 준비 없이 통일이라는 게 불가능해요. 말하자면 제가 지금 오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국가의 발전 단계에 맞추어서 정치적 형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정답표를 던지질 않아요. 민주주의 사회가 국민이 주인되지만 사람들의 주권이나 자유나 인격에 있어서는 어쨌든 지금 시대 발전 상황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입니다. 물론 이게 전부도 아니고 성경이 이를 지지하지 않지만 국가에나 아니면 정치의 발전 형태에 있어서 굉장히 우등한 형태예요. 그러나 성경이 이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런 정치 형태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한다면 역사 이래로 끊임없이 전쟁과 죽임과 살인이, 분란이, 분쟁이 더 많이 일어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랜 시절도 아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한민족에게 있어서 우리나라 민족 반만년 역사, 5,000년 가까운 역사 속에 자유민주주의 형태를 가진 것은 몇십 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누가 주인이었어요? 왕이 다 주인이었어요. 국가의 주인이 왕이었어요. 개인이 아니라 왕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형태를 정말로 오랜 세월 동안 해왔어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 각 개인이 국민이 주인이라는 걸 주장하게 되면 고래로 고려시대, 신라시대, 고구려시대, 백제시대, 발해시대, 조선시대가 정부가 설 수 있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서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렇게 주동적으로 나갔다면 아마 무수히 많은 피들이 흘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갔겠느냐? 그렇지 않죠. 무슨 말이냐 그러면 모든 나라는 뭐가 있어요? 적이 있지요. 모든 나라는 상대의 국가를 정복하고 지배하려는 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중국 계열의 국가들이 있잖아요. 중국 계열의 국가들이 계속하여 공격해 왔고 몽고 시절에는 몽고가 고려를 침입해 왔고 항쟁했고 그리고 다시 항복했고 조선시대에는 일본이 계속하여 공격해 왔지요. 그러면 안에서 내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당파 싸움이 일어났을 때도 아주 손쉽게 외적의 침입을 받아왔습니다. 그럼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 국민이 주인이라는 의식으로 안에 항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다면 그렇다면 바로 국가는 무너져 버립니다. 국가의 형태를 유지할 수 없어요. 왜?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해 못하는 성경에 여러 사항들이 있습니다. 눈을 좀 더 뜨고 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 다윗이요. 죽으면서 하나님께 가면서죠. 죽으면서 자신의 후대를 이은 솔로몬 왕에게 두 가지를 유언했습니다. 물론 더 유언한 것이 있어요. 총 세 가지입니다. 토탈 세 가지인데 좋은 것 한 가지, 안 좋은 것 두 가지를 유언했습니다. 좋은 것은 뭐냐 그러면 자기가 피난 가고 도망갔을 때에 자기를 지지했던 바르실레인가 바르실레?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바시가 있어요. 바시. 그분의 아들들에 대해서 너희가 한상에서 이렇게 왕자처럼 취급해서 하라는 것 하나. 다윗이 도망갔을 때요. 아들의 반란을 통해서 그 바르실레 아들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라는 것 좋은 명령 하나. 안 좋은 것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군대 장관 요압을 죽여라. 두 번째 시므이를 죽여라. 시므이로 하여금 평안하게 죽게 하지 말아라. 어떤 수단, 어떤 지혜를 동원해서 시므이를 처치하고 없애라. 두 가지를 유언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마지막 하나님께 가면서 세 가지 유언을 한 건 좋은데 두 가지 유언은 사람 죽이라는 것이냐?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해 못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국가의 존립이 어떻게 하는지를 이해 못하고 나아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생각이 반국가적인 사상과 생각이나 아니면 내가 주인된 삶에 대한 자각과 생각이 있을 때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국가의 존립이 무엇인지 모르고 국가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윗은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허물도 많고 흠도 많았어요.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다윗이 유다의 왕이었다가 나중에 통일국가 유다와 이스라엘이 합쳐지는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 앞에 왕은 사울은 거의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40년 동안 통일국가의 왕이었어요. 그러다 국가가 나눠졌단 말이에요. 다윗이 들어오면서 사울왕은 전쟁에서 죽고 그리고 국가가 나눠졌어요. 40년 동안 통치했으면 사울의 측근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어마어마하게. 사울의 가문도 있을 것이고 집안도 있을 것이고 측근도 있을 것이고 40년을 통치했으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인정하지 않았고 다윗 왕에게 주인을 배신한 자라는 배신자의 오명을 씌웠습니다. 문제는 다윗은 하나님이 세웠는데 사울의 측근들의 말을 들으면 사울의 추종 세력, 사울왕은 죽었지만 그의 추종 세력의 말을 들으면 굉장히 온당하고 합당한 말을 합니다. 굉장히 온당하고 합당한 말을 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의 후손들이 살아있습니다. 다 죽질 않았어요. 그러면 정상적이면 왕의 자리를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사울 왕의 후손들에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요, 우리가 전에 제가 설교했을 때 성경에 기근이 든 사건이 있었죠. 기근이 든 사건,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때에 사울이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심판과 진노가 하나님께로 임하였다 그랬고, 그러기 때문에 사울 왕의 후손들 가운데 목매달아 죽였어요. 그러면 사울 왕의 편에 서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안 들지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왔다는 것도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핑계를 대고 사울 왕의 후손을 죽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봐보세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봤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도 봤어요. 대제사장 둘이도 봤습니다. 사유와 장인 봤어요. 로마 군인도 봤습니다. 해석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르죠? 해석이 다르죠? 바리새인들은 누가 죽었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 죽은 거예요. 저주받은 자가 죽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 죄 위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로마 군인들은 정치적인 세력 싸움에서 나사렛 예수가 졌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입장이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건과 사실이 있어도 해석이 틀려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40년 동안 사울 왕과 함께했던 권력자들, 정치인들, 그 다음에 권세를 쥐었던 사람들, 측근들, 가족들, 가문의 사람들은 다윗을 인정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인정할 수 없어요. 너가 아무리 말해도 너가 한 거짓말이지, 너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짓말이지, 하나님이 언제 사무엘 선지자 통해서 너한테 기름 부었냐? 증인 있냐? 비디오 있냐? 카메라 찍었냐? 그 사실은 카메라가 있어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 사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조작된 사진이다, 조작된 동영상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뭔지 그래, 조작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 국가를 유지하고 지키는 건 정말 문제가 있었고, 나아가서요, 다윗 임금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밧세바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켜서 자식들이 반란을 계속하여 일으키려 했고 또 일으켰고 그래요. 그럼 오직 못 났으면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 그러느냐. 그리고 수치를 뒤집어 쓰고 도망갔어요. 그런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반역해서 아버지 죽이려 그러면 과연 그 다윗이라는 임금이 하나님의 사람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악하고 못되게 살았길래 자식이 아버지 죽이고 반역하냐. 그리고 반역을 일으킨 자식의 세력이 훨씬 더 많고 군대도 훨씬 더 강하냐. 그리고 도망가냐.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면 그렇게 도망가냐. 그렇게 설득하니까 타당하고 맞잖아요. 하나님 버림받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측에 많은 사람이 동조하고 섰습니다. 그렇게 한 국가의 발전 단계와 과정 속에서 한 국가나 정부가 유지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다윗 왕 때에 그의 백성으로 우리가 있었다면 과연 우리는 성경을 본 다음에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다윗 왕조의 시대에 다윗 왕의 허물,
다윗의 밧세바 우리 현대법으로 하면 살인죄가 백부장 우리아를 죽여요.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가 드러나 버리면 사형이잖아요. 아니면 무기징역이거나, 그죠? 가중처벌이거나, 우리나라 대통령들, 역대 대통령들도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법치국가예요. 그 사회는 법치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윗을 저주하고 욕하고 분열을 일으킬 수 있었어요. 그 앞에 40년 동안 왕을 했던 사울 왕의 세력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러죠. 더 강성한 두 민족과 열 민족으로 나눈다면 한 민족 야곱의 후손 가운데 12아들이 있고 거기에서 갈라졌잖아요. 2대 10으로. 유다가 2고 이스라엘이 10이에요. 그리고 유다 두 지파의 왕인 다윗이 12지파의 왕이 됐어요. 통합하고요. 통합하는 과정도 좋지 않았어요.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요압이란 군대 장관이 사실은 협정을 어기고 상대방을 죽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하는 과정도 말끔하고 깨끗하지 않았어요. 무지한 피를 흘렸다는 이야기죠. 그런 여러 가지 사연과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어떤 사회나 정치 형태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좀 더 구분하기 좋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 이 대한민국 정부 속에서 반정부 시위나 국가의 시책에 반하는 것은 대부분 반역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것은 거의 명백합니다. 이 부분은 명백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예를 들어 이슬람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슬람 국가들은 전부 다 중동 국가들이 이슬람 국가예요. 법 자체가 뭐예요? 코란이고 그리고 이슬람법이에요. 국가의 법 위에 뭐가 있냐 그러면 이슬람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가 됩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는 국가의 정책이나 시책 자체가 하나님 말씀과 어그러져 버려요. 하지만 거기서 살아야 되는 신자는 소수자예요. 거기에서 반란을 이렇게 유혈투쟁을 한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기도 없고 너무 소수고 그리고 모든 힘이나 재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숨어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살다가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것 말고는 이슬람 국가나 정부에서는 일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는 전쟁하고 반란 일으키고 국가와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질 않아요. 그럼 이제 대한민국 속에서 우리가 어떤 나라를 생각해 볼 수 있냐 그러면 독일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 독일이라는 나라. 이게 명제가 뭐냐 그러면 통일이라는 명제가 있잖아요. 통일이라는 명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쳤던 나라가 독일이에요. 그러면 독일은 그 이전부터 살펴봐요. 이전이라는 이야기는 한 100년 전 독일. 100년 전 독일은 어떤 나라였냐 그러면 최고의 민주주의가 정착됐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독일을 모르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독일은 세계 대전을 일으켰던 나치즘의 나라예요. 나치즘이 뭔지 아시죠? 유태인을 몇백만 명 학살해 죽이고 세계 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공격해서 죽이고 무너뜨리고 그런 나치예요. 히틀러 알죠? 독일의 히틀러. 그러면 히틀러 전에 독일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히틀러 전에 독일 상태는 아주 민주적인 상태였어요. 아주 민주적이었고 그리고 사회가 굉장히 건강한 사회였어요. 그럼 도대체 독일이라는 나라가 왜 그렇게 한순간에 이 나치즘으로 돌아섰고 독일이 전 세계를 공격하고 죽이게 됐느냐? 독일이가 몇 가지 조건이 갖춰졌어요. 몇 가지 조건이 갖춰있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독일이가 민족주의가 생겨났어요. 민족주의라는 이야기는 누가 먼저예요? 독일 민족이 먼저예요. 독일 민족의 혈통이 순혈. 말하자면 자기의 민족이 최고 중요한 민족주의가 생겨났어요. 이게 민족주의자가 되면 미국 사람, 일본 사람, 러시아 사람 다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사람은 천대하고 멸시하고 민족주의라는 것은 굉장한 악으로 달려가기 위한 조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무너졌던 것 중에 하나도요. 그들이 선민이라는 선민 사상은 나쁜 게 아닙니다만은 그것이 뭐와 결합합니까? 민족주의와 결합해요. 그래서 무너지는 것이에요. 민족주의와 결합하면
자기 민족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진리의 울타리가 자신의 민족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왜? 제사장 나라기 때문에. 그러나 민족주의와 결합해버립니다. 독일이 그렇게 자유주의적인 사회였고 그렇게 민주적인 사회였어요. 그게 사람들이 상상을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역사를 좀 공부하고 자료를 구하면 독일이라는 국가에 대한 자료들은 그렇게 여러분이 알듯이 이렇게 거짓말하고 뻥치기 하고 이런 게 별로 없으니까 그건 좀 더 아실 수 있을 거고, 어쨌든 굉장히 민주주의이고 자주적인, 그리고 이 좋은 국가의 형태였고 그 발전상이었어요. 1세기 되니까 100년이에요. 100년 이쪽 저쪽. 거기에 민족주의가 결합했어요. 또 하나는 경제 침체가 왔어요. 우리가 알죠? 세계 대공황이라든지 이런 거 알죠? 경제 침체, 그 다음에 민족주의, 거기에 플러스 하나 사회주의가 들어왔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민족주의, 경제 침체 세 가지가 되니까 나치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순간에 신앙이 무너져 가면서 독일이 세계 대전을 일으키는 그러한 악한 악의 축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 세계 대전을 거치고 독일은 망한 국가가 됐어요. 망한 다음에 이제 독일이 두 쪽이 났습니다. 어떤 국가가 됐냐면 독일이 반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서독이 됐고 반은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동독이 됐어요. 그래서 한 나라가 베를린 장벽을 기준으로 반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고 반은 공산주의 국가가 됐어요. 그런 비슷한 나라가 크게는 한 두 개 있었습니다.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베트남이었어요. 베트남이 있어서 우리 강기 집사님도 베트남 파병하셨지만 베트남이 있어서 거기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하나 있다가 공산주의에 먹혀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베트남이 패망하는 과정이 실상 대한민국의 과정과 똑같아요. 이게 거의 유사하게 지금 오고 있어요. 베트남의 과정을 우리가 똑같이 겪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베트남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다면 거기는 믿는 신자들이 거의 없었고 우리는 신자가 있고 거기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여기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차이지, 나머지의 어떤 정치적인 것이나 흘러오는 방향성은 또 대부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상에 많은 남한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를 가진 반쪽에 남한 사람들이 젖어버리는 것은 지금 유사점입니다. 유사점이고 베트남은 무너졌고 망했고 그리고 다 배 타고 이제 도망 다니잖아요. 자유를 찾아서 자기를 받아줄 땅을 찾아서 다니는 이것을 배 타고 다니는 보트 피플이다 그래. 배 타고 다녀요. 나를 좀 받아달라고, 우리를 받아달라고. 그런데 받아주지 않지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상황도 독일하고 상황하고 이제 서독 동독하고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러면 서독이 독일을 통일했던 것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서독이 독일을 통일했어요. 흡수 통일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독일이 됐고 민주주의 국가가 됐어요. 그러면 과연 동독을 통일한 다음에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버리겠어요? 안 버리겠어요? 안 버리죠. 안 버리고 끊임없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로 바꾸려고 애를 쓸 거 아니에요. 물론 독일과 동독, 동독과 서독, 그 다음에 남한과 북한의 차이점은 있어요. 그들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공산주의예요. 우리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주체 사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계열이 틀립니다. 그걸 뭐 NL이다 그러고 주사파라 그러고 이제 또 다른 걸로 말하고 이렇게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런 공산주의하고 그 다음에 주사파가 있는데 주사파는 아주 악종이고 독종이에요. 이건 틀립니다. 그냥 이걸 가리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이단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회주의가 아니고 사회주의 중에서 이단이에요. 이단, 가짜라는 말이 가짜. 가짜하고 사입이에요. 그것이 북한의 공산주의입니다. 아주 다른 겁니다. 같은 거라고 착각하는 식으로 자꾸 오도하는데 결코 같은 게 아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단하고 가짜입니다. 북한의 공산주의는 가짜예요.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이제 그거의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한 다음에 지금의 시행하는 정책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책은 뭐냐 그러면요. 독일에서는 국가를 전복시키려 하거나 반국가 단체가 있거나 국가의 정부에 반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공무원에서 다 잘려버립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되려면 심사를 거쳐요. 어떤 심사를 하냐면 애국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런 거 심사를 거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불온서적을 보았거나 사회주의 책을 보았거나 그러면 국가헌법상에서도 그렇고 헌법재판소에 가도 그렇고 이거 전부 다 그걸 철저하게 철퇴를 가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일이라는 국가는 1970년도 초에 이때 이제 통일이 된 다음에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이 사람이 3인당 출신인데 3인당은 뭐냐면 중도 좌파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에 가까운 정당이에요. 사회주의 정당이에요. 거기에서 대통령이 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동방정책을 시행해서 공산권과 화해했어요. 화해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공산권과 화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회주의 옹호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시행했던 정책이 뭐냐 그러면 급진 좌익 조직과 구성원에게 자유를 베풀지 않았어요. 그리고 엄중한 철대를 가했어요. 그것 때문에 독일이 공산화되지 않고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살았는데 1970년대 초반 서독에서 좌익 극단 세력이 대학을 장악했어요. 이게 우리가 대학하고 똑같죠. 데모를 일으키고 반정부 투쟁을 일으키고 화염병을 던지고 그런 거죠. 그리고 대학을 장악하고 철 모르는 대학생 아이들을 데리고 데모를 시작했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나라가 발전하려면 학생들은 절대 시민운동이나 아니면 이런 거 끼어드는 게 아니에요. 어디부터 가능하냐면 작년부터 가능해요. 작년부터. 철 모르는 아이들이 20살, 21살, 22살, 23살이 뭘 해요 도대체. 걔네들은 장래를 준비해야 될 때고 공부해야 될 때고 재능을 개발해야 될 때예요. 근데 철 모르는 애들이 도대체 뭘 한다고 인생을 뭘 맛보았다고 화염병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미친 일을 하냐 그 말이에요. 젊음의 시대를 도대체 뭘로 해서 아무것도 들지 못한 백지 상태에서 뭘 도대체 쓰냐 그거예요. 그래서 대학이나 대학가를 장악하는 것이 공산주의가 하는 첫 번째 일이에요. 장악해버려야 되거든요. 철 모르는 아이는 속이기가 좋잖아요. 아주 속여먹기가 좋아요. 이게 무서운 것이에요. 근데 독일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에 대항해서 독일의 국가 정부는 여당 야당 지금 사회주의당이 존재해요. 사회주의당과 그다음 민주주의당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연방 총리 있는 브란트 총리가 우파나 좌파 정당이나 합쳐가지고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훈령을 채택했어요. 극단주의자들을 가만두지 않는 것, 그리고 처벌하고 처리하는 것. 그래서 핵심은 공공기관에서부터 위헌 세력을 몰아내기 시작했어요. 위헌 세력이라는 것은 무엇을 부정해요?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을 공공기관, 공무원들에서 뿌리를 다 뽑아버렸어요. 다 쫓아내버렸어요. 헌법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다시 이야기하면 헌법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몇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애국가를 부르지 않아요. 애국가를 부르지 않아요. 왜? 자신의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북한이면 애국가를 부르진 않아요. 지금 그런 당이 지금 두 개가 드러났어요. 민주당하고 그 다음에 통합진보당이 드러났어요. 애국가를 부르질 않아요. 당가를 불러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합리화는 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정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태극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이번에도 태극기를 사용한 대통령 후보하고 노란 바람개비를 사용한 후보하고 붙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후보가 연설할 때 노란 바람개비만 다 등장하게 태극기는 하나도 없었고 어떤 후보는 태극기만 휘날렸어요. 감사하게 태극기를 휘날린 후보가 되어서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태극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왜요? 국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정부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는 말은 뭐냐 하면 현 정부가 독재 정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왕정국가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왕정국가도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왕정국가는 지금 민주주의 사회보다 10배, 100배는 더 독재입니다. 왕이 마음에 들면 다 애자를 취했죠. 다윗 같은 경우도 마누라가 수백 명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정확하게 몇 명이었다. 하지만 수백 단입니다. 솔로몬은 단위가 1000을 넘어갑니다. 그러면 상상이 됩니까? 마누라, 와이프를
한 사람이 1000을 넘는 와이프를 데리고 있으면 매일 한 명하고 같이 오늘은 A 1번하고 자자, 내일이 2번하고 자자 그러면 아내를 1000명이다 그러면 한 바퀴 돌려면 3년이 넘게 걸리죠. 그러죠? 그걸 데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같이 독재와 포악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 같은 경우만 해도 마누라가 수백 명이었으니까 얼마나 악하고 독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권과 그 정부와 왕정 국가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정부가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을 배역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법은 계속하게 발전해 갑니다. 국가 형태는 계속하게 발전해 가요. 민주주의 국가 다음에 어떤 국가가 나올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정말로 사람이 죄인이고 악인이기 때문에 그러지 사람이 정말 이상적이다면 사회주의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가 훨씬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땀 흘려서 일하지 않고 싶어 해요. 사람의 본성이, 모든 사람이 땀 흘려서 일하고 싶고 내가 노력한 만큼 얻고 싶고 그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 얻게 되고 정말 노력할 수 없는 지경은 누가 도와준다면 이상적인 사회국가가 민주주의보다 훨씬 낫습니다. 가보세요. 누가 장애인이에요. 돈을 못 벌어요. 그리고 이렇게 식물인간이에요. 그리고 병원비를 대지는 못해요. 식물인간이어서 병원에 있는 한 달간만 500만 원 들어요. 그러면 그것을 국가에서 해주면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건 이상적인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대신에 그 돈을 누가 벌어서 대줘야 돼요? 다른 멀쩡한 사람들이. 문제는 내가 500만 원을 벌어가지고 아니 1000만 원을 벌어가지고 그 식물인간을 누워있는 사람에게 내가 500만 원을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회주의 제도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1000만 원을 벌어서 500만 원을 내가 내놓겠다는 거예요. 나 500만 원만 쓰고. 그리고 식물인간 있는 사람은 10원도 못 벌었어요. 500만 원 받아가지고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회주의예요. 이게 정말 이상적으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대신 누구는 좀 손해지만요. 1000만 원 번 사람은 손해지만. 하지만 사람은 다 일하지 않고 싶어해요. 그래서 사회주의의 문제점이 뭐냐? 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다 무너져 왔냐 그러면 소련이 무너지고 왜 러시아가 됐냐 하면 사람들은 죄인이고 악인이거든요. 노력하지 않고 거들려 그러거든요. 수고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공짜라면 우리나라 말도 뭐도 마신다 그럽니까? 양잿물도 마신다 그래요.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고. 그게 사람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다 1억 천금을 얻고 싶어요. 노력하지 않고 하늘에서 금덩이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로또 사가지고 나한테 로또가 당첨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회주의가 이상적인 국가의 형태에 가까운데 물론 누구는 손해보고 누구는 이익을 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상적이지 가능하지 않으죠. 그래서 진짜 이상적인 사회에 가장 근접한 것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절묘하게 결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결합한 것이 복지라는 거예요. 복지. 하지만 그 복지가 사회주의의 형태가 선을 넘어가 버리면 나라는 망해버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버리면 지금 국가에 4대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빚이 제가 수학에는 굉장히 숫자가 약해가지고 맨 처음에 외울 때는 아는데 그 다음에 잊어먹어요. 200조인가 400조인가 그래요. 400조인가 그럴 거예요. 4대 공기업이. 그것도 작년인가 언제 통계이기 때문에 올해는 뭐 훨씬 더 많아지죠. 갈수록 기하급수가 많아져요. 공기업은 더 많고 국가의 부채가 있고 그다음에 개인이 주택 부채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부채를 안고 있어요. 수입은 적은데 지출은 계속 많아져요.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빚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상한 문제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그래서 공공기관부터 위헌 세력, 국가의 헌법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을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서독이 1986년부터 공공부문 취업 지망자 350만 명에 대해서 헌법 충성도를 심사하기 시작해요. 헌법 충성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헌법 충성도를 350만 명에 심사해가지고 헌법 충성도에 어긋난 사람 2250명의 취업을 금지했어요. 헌법에 대하여 난 수호하지 않겠다. 독일의 헌법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겠다. 왜?
사회주의 세력은 뭐예요? 전복이죠, 전복. 국가의 전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요, 헌법 제1조, 2조, 3조, 그게 가장 기본적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헌법을요, 인정하지 않는 당이 2개 당이 넘습니다. 헌법 1조, 2조, 3조를 인정하지 않는 당이 민주당하고 통합진보당이에요. 무감스럽게도. NLL을 가지고 뭐 등면적인 이렇게 이야기하고 NLL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헌법을 어기는 거, 헌법 3조를 어기는 거거든요. 3조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국가적인 단체예요. 근데 왜 그런 단체들이 무너지지 않느냐? 물론 이제 뭐 한나라당, 지금의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전신들이 다 부패 세력들이 많아요. 부패 세력들이. 그건 문제고, 기득권이고 부패 세력이 많으니까. 물론 뭐 희한하게도 이번에 대통령 당선자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떨어진 사람은 부유층이 많이 찍어졌고, 지금 가난한 사람들 중심이 돼가지고 이번에 대통령을 당선시켰어요. 그게 통계 자료예요. 참 희한하죠. 사람들 주장하고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는데, 헌법에 대한 충성심에 의심이 가는 공무원 9,000명을 중징계했어요. 9,000명에는 누가 들어갔냐면 교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정교조들은 다 잘리고 쫓겨나야 되는 거죠. 교사. 그 다음 철도공무원, 최신공무원 등 9,000명을 잘랐어요. 그리고 2,000명이 최종 법원 판결을 거쳐서 중징계 받았고요. 그 중에 256명이 파면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독일이 섰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독일 연방재판소는 정부의 조치가 합헌적이라고 판시했고, 그 대표적인 판결이 하이너 제미시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제미시라는 이름의 한 예비 법률가가 사법연수에 들어갔는데, 사법연수는 판사, 변호사 이런 판사가 되는 거예요. 검사나. 근데 사법연수원에 들어가려는데 입소를 금지했어요. 왜 금지했냐 그러면 너는 헌법을 수호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에 대한 충성도에 의심이 생기기 때문에 판사 될 수 없다. 우리나라는 판사, 검사에도 공산주의 세력이 한 7%인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판사, 검사에도 공산주의, 북한의 지금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점점 많이 들어갈 거예요. 교사에도 많이 들어왔고, 정치가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정치가에도 국회의원 중에 지금 드러난 사람만 9명인가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검사, 판사에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제미시라는 사람을 입소 거부했는데, 이유가 뭐냐 그러면 대학 재학 시절에 약 40회에 걸쳐서 공산주의 학습단체에서 학습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연방헌법보호청에서 시찰하고 이 시찰에 포착이 됐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로 한다면 국가보안법이에요. 거기에 걸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포착됐고, 제미씨라는 사람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소송을 냈죠. 소송을 냈고, 연방헌법재판소는 직업의 자유보다 직업 공무원이 헌법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켜야 될 봉사 의무가 더 앞선다고 판결을 내렸고, 그래서 판사가 되지 못했어요. 이게 독일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1993년도까지 독일에서 통계가 뭐냐 그러면 377개의 반국가 이적단체를 해산시켰고 단체 재산도 몰수했습니다. 이게 1993년까지 377개의 단체면 어마어마한 많은 단체입니다. 재산 몰수의 해산이에요. 그것이 독일이 지금 공산화되지 않고 흡수 통일을 동독이 한 다음에 살아남고 있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이 국가가 먼저란 국가 간 확립이 통일에 대한 혼란을 최대한 줄였던 거예요. 여기에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정당하고 민주주의 정당이 여야가 하나가 돼가지고 힘을 합쳤어요. 우리나라는 유감스럽게 이게 준비가 안 돼요. 그래서 참으로 끔찍한 사태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 통일의 기본법은 반국가 이적단체나 구성원에게 기본권을 아예 박탈하는 조항까지 있어요. 독일의 헌법이 뭐냐 그러면요, 국가에 대해서, 독일 국가에 대해서 반기를 들거나 반헌법 부정하고 싸우면 기본권을 박탈해버려요. 헌법이요. 그것이 국가를 지키기 위한 헌법이다, 그 말이죠. 의사표현의 자유, 출판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모든 것이 상실됩니다. 즉 이적 단체들이 성명서를 내는 행위 자체가 금지가 돼요. 이것이 독일이에요.
내란죄, 간첩죄 등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됩니다.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도요, 처벌되고, 독일의 위헌 정당 해체 명령은 우리나라처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긴 하는데, 그러나 정당이 아닌 단체들은요, 연방이나 지방 내무부 장관이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헌단체를 정하는 것이 위까지 안 올라가고요, 아래 정부에서 그냥 위헌단체를 하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해산되고 재산 몰수고 그렇다 그 말이죠.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위헌단체를 유지하거나 지원한 자는 형법 제89조에 의해서 처벌됩니다. 형법뿐만 아니라 기본법 9조 2항에도 어긋나 위헌단체는 금지되고요. 그래서 옛 동독 공산당 세력이 주류인 좌파당,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공산당 세력으로 해서 당이 있어요. 정당이 있는데 지금도 연방 하원의 의석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연방헌법보호청에 사찰을 갖고 있어요. 지금도 위헌 정당이고 단체이기 때문에 사찰을 갖고 있고, 그리고 독일에서는 국가 원수를 모독하면 형법 90조에 의해서 무사할 수가 없어요. 처벌된다 그 말이에요. 대통령을 모독하면 처벌이 돼요. 그게 형법 90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북한은 너무 못 살고, 문제는 북한은요, 몇 개를 가지고 지금 북한 정권 유지가 됐어요. 크게는 3개입니다. 3개. 한 4개, 5개도 들 수 있어요. 이유가요. 북한이 지금 정권 유지되는 이유가, 첫째는 지하자원을 팔아가지고 북한이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탈북자들의 증언과 내부 북한의 고위층들의 증언은 뭐냐 하면 지하자원 다 빼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거의 다 파버렸고 더 이상 팔 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지금 거의 남지 않았어요. 남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북한의 정권 유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마약입니다. 양귀비 마약이에요. 마약만 해도 수십만 평, 많을 때는 수백 단위까지 넘어가는 것 같아요. 마약을 천문학교로 많이 심어가지고 대한민국, 한국, 우리나라, 한국, 그다음 미국, 정부적으로 북한 공산당 정권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면적에, 제가 지금 몇십만 평이지 몇백만 평이지 제가 잊어먹었어요. 이 산수가 약하니까. 근데 거기에 심어가지고 마약을 심어서 동남아시 전 세계 마약 수출국입니다. 근데 북한의 무역회사라는 것은 결국은 마약 밀배 조직이에요. 그걸로 정권을 유지했는데, 이제 그 면적이 굉장히 많은 면적에서 수십만 평 단위까지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요. 줄어든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인공위성이 발달해 버렸잖아요. 위에서 인공위성을 봐버리면 양귀비 키우는 게 보여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숨길 수 있을 만큼만 해가지고 면적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마약이 그들이 사용하는 국가 돈이 들어오는 수입처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햇빛 정책부터 시작해서 북한이, 한국이 주는 원조, 돈, 뭐 많이 줄 때는 수조까지 넘겨줬잖아요. 7조도 넘겨주고 막 수조 넘겨줬어요. 그리고 비료, 그 다음에 쌀, 어마어마한 것들. 지금도 대형 교회들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 계속 헌금 보내고 있습니다. NCCK가 주도가 돼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돈을 보내고 있어요. 항상. 헌금이라는 명목에 북한 주민들을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명목에 누구에게 돈을 줘요? 김정은이에게.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보내준 원조 돈. 네 번째는 중국이 되는 원조 돈. 중국이 굉장히 많은 원조와 돈을 대는데, 이제 중국도 어떤 면에서는 그 한계에 부딪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북한이 크게 의지하고 있는 경제력에 있어서 이제 4가지 부분이에요. 근데 무역회사 같은 것도 스톱시켜서 마약을 계속 유통하는 것도 좀 많이 줄어들어 버려서 마약을 통해 버는 돈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 5번째는 이제 하나 더 들면 무기 판매를 통해서 돈을 벌어요. 이란이라든지 자신의 무기들을 계속 만들어서 무기를 팔아요. 그래서 전 세계 무기를 공급하는 공급처가 북한이죠.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독일의 국가관이 독일에 대한 독일이 통일한 다음에 국가를 유지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국가관이 확립되지 않으면 남한 입장에서 북한은 흡수 통일을 한다 그래도 오래가지는 못하고 안에서 내란이 일어나고 붕괴되고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어떤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가의 법, 안보의 법을 강화시키는 명목 속에 군사력을 신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도 조선시대처럼
끊임없이 침략 야욕을 가지는 거죠. 가지기 때문에 영토 분쟁을 독도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어떤 섬이라든지 계속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라앉아가는 위기의 국가고 위기의 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국가나 정부가 바르게 서도록 꼭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6절에 보면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그리고 17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우리나라는 1961년만 해도 전 세계 120개국 중에서 119등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필리핀이 국민 소득이 170달러일 때 우리가 76달러인가 그랬고요. 가장 최빈국이었어요. 그때 그래도 어른분들은 많이 사셨으니까 우리 상황이 어땠는지를 아실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수출할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60년대 70년대에만 해도 항상 다니던 사람이 지금은 찾을 수 없지만 다니던 사람이 누구예요? 고물상을 통하여 하나라도 쇠 조각 하나라도 플라스틱 종이 하나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계속 모았어요. 전혀 내놓을 게 없고 수출할 게 없기 때문에 여자들 머리를 길러가지고 머리를 샀어요. 머리를 사서 가발 공장을 만들고 가발을 수출했어요. 그 다음에 전혀 내놓을 자원이 없는데 신기하게 우리나라에 많이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쥐잡기 운동을 했어요. 쥐잡기 운동을 해서 쥐 가죽을 벗겨서 코리안 밍크다 그래가지고 밍크를 만들어 수출했어요. 이게 외국에서는 코리안 밍크를 입고 다녔죠. 우리가 쥐 잡아가지고 쥐로 코리안 밍크라고 만들어 수출했어요. 걔네들 우리 쥐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사서 입었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전부예요. 사실은 그런 거 말고는 자원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플라스틱으로 꽃 만들기, 가짜 꽃 만들기. 이게 조화 산업을 일으켰어요. 가짜 꽃 만들어 가지고 수출했어요. 조잡한 걸. 그리고 사달라고. 그리고 이제 독일에 차관을 얻었어요. 차관 얻는 조건은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 광부들, 독일에 가장 힘든 지하 1000m까지 파고 들어가는 그 광부들, 그리고 간호사들, 시체 닦고 하는 간호사들 보내서 그 간호사하고 광부들을 보내가지고 차관을 독일에서 걸었어요. 그때는 미국도 우리 군사정권이다 그래가지고 미국도 원조를 다 그쳤고 미국도 계속 방해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독재정권이 했던 일이 뭐냐 그러면 70년대 들어와가지고 월남 파병을 했어요. 왜냐 그러면요, 나라가요 도로가 없어요. 이 도로가 기간 산업이 없어요. 하나도. 뭘 옮기고 뭘 하려고 도로가 없어요. 근데 도로를 하나 지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월남전에 파병을 했어요. 그리고 젊은 군인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받아서 그때의 경부고속도로를 놨어요. 그걸 도로를 뚫었어요. 그걸로. 이게 지금 같으면 파병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해요. 나라 망해버려요. 기간 산업을 세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전라도를 박정희 대통령이 차별했다 그러는데 차별하지 않았다고 제가 우리 근태가 자료를 실어서 짝 카페에 올려놨어요.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얼마나 전라남도에 지원 많이 하고 공장을 많이 세운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런 건 뭐 거짓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당시에 기간 산업이 하나도 없었고 우리가 두 군데 수출하고 먹고 살았는데 하나는 미국하고 일본입니다. 미국하고 일본에 수출하려니까 수출하는 땅도 없고 도로도 없어요. 도로도 없고 바다 깊이도 문제가 되고. 왜? 낮은 서해안 같은 데 다 낮잖아요. 바다가. 남해안 말고는 답이 없고. 그리고 도로가 있어야 돼 수출을 하는데 그 적지가 부산 정도 말고는 없는 거예요. 땅이. 지금같이 도로가 잘 뚫렸으면 광양에서도 하자 그러지요. 근데 그게 가능하지 않아서 먼저 시작을 그런 데서 했어요. 근데 그런 어떤 핑계로 했는데 실제는 그때에 다 이 여천 공단 같은 그때 다 박정희 대통령 정권 때 다 세워진 거죠. 이거예요. 전부 다. 다 얼마나 많은 시설들이 그런 게 쫙 60년대 데이터 70년대 다 있어요. 이게 거짓말이다 그 말이죠. 예, 이 전남과 경남을 차별했다는 게 거짓말로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정말로 당신들은 지금 기간사는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이쪽 동네 경상도는 오폐수로 만연된 땅에 살 수밖에 없을 때에 당신들 깨끗한 청정지역에서 당신은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시대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먹고 죽자니 죽을 것도 없었거든요. 60년대 이럴 때는 새끼 안 굶으면 최고 부자였어요. 왜? 반만 년 동안 이어왔던 가난, 4천년간 이어왔던 가난을 어떻게 벗기겠어요? 그렇게 해서 국가 발전 단계에 맞춰서 정치의 형태를 같이 가져갔던 거예요.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했다 그래도 그것은 뭐 왕정 국가의 독재보다 훨씬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서 국가에 협조하지 못하고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키고 전복시키려 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어요. 민주화란 이름으로. 하지만 민주화란 이름은 실제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별로 맞는 게 아니에요. 공산당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별로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노동운동 또 노조운동 같은 것도 사실 별로 합당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이게 노사가 하나 되는 노조운동을 일으켜야 되지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으키거나 지금 내가 이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저쪽 회사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우리 회사 스톱시켜버리는 이상한 노조운동을 한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요. 이 회사에서 문제 생겨가지고 내가 이 회사에 투쟁하고 노조운동을 한다면 그건 일고의 가치는 좀 있겠죠. 그런데 나는 지금 철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MBC 문제가 생겼어요. 갖고 내가 노동운동을 한 철도를 파업시켜버린다. 내가 지하철에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그런데 이제 버스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하철을 파업시켜버린다. 뭐 그런다면 이상하지 않겠어요? 나는 지금 제철회사에서 근무하는데 뭐 다른 자동차 회사가 이상이 생겨서 제철회사 파업시켜버린다. 그러면 이상하죠. 근데 한국의 노동운동은 지금 그런 상태로 가 있어요. 나라를 최대한 무너뜨리고 전복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죠. 정부를, 권한을, 또 하나님 주신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정보와 바른 지식을 얻어야 돼요. 제가 이제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이야기가 많지만 뭐 더 자세한 이야기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일이 준비되려면 정말로 많은 것들이 준비돼야 돼요. 정말로 많은 것들이 준비돼야 돼요. 그냥 쉽게 그냥 통일만 된다? 그냥 같이 죽어요. 같이 죽어요. 아무런 미래도 없어요. 같이 죽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권이 서지도 않고 치안이 유지되지도 않고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흡수통일을 하려고 그래도요. 유감스럽게도 사실 흡수통일을 할 때 가장 건강하게 통일하려면 남한하고 북한하고 흡수통일을 해도 정부를 따로 유지해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북한을 통일한 북한의 국가 발전을 맞춰가지고 북한은 자유를 줘야 돼요. 그것이 국가 발전 단계에 맞아요. 제 어릴 때는 부역 다녔거든요. 부역. 마을에 길도 없고 아주 후지고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한 집당 대표가 제가 주로 부역을 다녔어요. 집에서는요. 만만하니까 꽃갱이 들고 그 다음에 가서 땅 파고 삽 들고 땅 파가지고 길을 넓히고 땅 넓혔어요. 그렇게 하는 부역 따가는 거 강제력이잖아요. 하지만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마을이 발전하고 마을이 살고 그다음 시가 살고 국가가 살았어요. 그런 것을 사실은 북한의 흡수통일을 한다 그래도 그 과정과 여정을 하나씩 걸어야 돼요. 그걸 걸어가지고 발전한 만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도 천문학적인 빗점인데 흡수통일해가지고 흡수통일이 된다 해도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는 복지를 똑같이 시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행한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있을 때 한참 전도하러 많이 다니고 교인도 좀 있고 그랬을 때가 저기 주공아파트예요. 주공아파트가 국가에서 주는 임대아파트거든요. 그리고 생활비는 몇십만 원씩 나와요. 가장 기초 생활 대상자에 속하죠. 그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의 아파트마다 집마다 일할 아무 마음이 없어요. 일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다 집집마다 술병에 노름에 그거밖에 없어요.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만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북한은 흡수통이라면 북한은 국민들의 자세가 그렇게 소수를 빼놓고 흘러가 버립니다. 소수를 빼놓고 흘러가 버려요. 그리고 이미 사상 자체가 하나님이 신이 김일성, 김정일이 됐기 때문에 그 신을 뽑아내는 것 자체도 정말 어려워요. 김일성과 김정일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이 어떻게 쉽게 뽑아내지겠느냐 그런 것이. 그러니 사상이나 생각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극심한 문제를 가지고 와요. 우리의 경제를 사실은 더 발전시켜야지만이 돼요.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노조 문제를 정말 잘 정리해야 돼요. 노조 문제 잘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뭐 어떤 회사가 살려면 임금을 최대한 동결시키거나 아니면 최소한 효과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 효과적으로 회사가 기업이 발전하는 가운데 이익을 사원도 얻고 경영진도 같이 얻고 이렇게 발전할 수 있어야 돼. 이상한 이야기 하나 하면 대한민국의 발전에 1등 공신이다 그러면 기업가 중에서는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정주영 회장하고 그다음에 이병철 회장하고 국가 발전에 아주 공은 수훈자입니다. 그 두 사람이 없었다면 경제라는 것은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철저하게 후원했어요. 자, 물론 그런 분들 정치인들은 빼놓고 경제인들 가운데 그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 욕 잔뜩 먹잖아요. 아주 저지받은 인물이 돼 있잖아요. 그런 것이 사실은 좀 문제라 그런 말이에요. 사람 생각이나 가치관이 다른 거지요. 달라요. 공과를 잘 봐야 돼. 공과. 그들이 바르게 행한 것과 틀리게 한 걸 잘 봐야 돼. 그런데 과를 어떤 걸 본 다음에 공을 다 덮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덮어버리면 안 돼요. 과거에 고려나 조선시대에도 공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신이 되면 그가 했던 과를 일정하게 덮어주죠. 왜? 그가 했던 공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사회하고 좀 다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 정부나 국가가 바르게 서도록 꼭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이 나라가 통일될 때에는 그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과 여정이 쉽지 않고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흡수통일보다는 북한이 흡수통일되기가 쉬운 상태고, 서로 우리가 흡수통일을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 이런 상태에서는 같이 죽는 거 말고는 없어요. 같이 무너지고 같이 죽어요. 기간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기간산업 자체가 발전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살기 위해서 옛날에는 우리 동네 여수만 해도 다 공장이었잖아요. 전부 다 공장이었어요. 지고기 공장, 굴 공장, 꼬막 공장 다 공장이었어요. 아주 기초산업들. 그런데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니까 기초산업은 다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래서 외국으로 다 돌렸죠. 전부 다 돌렸죠.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남아있고 중공업이 좀 남아있고 조선이라든지 뭐 이런 제철이라든지 뭐 이런 게 남아있고 대부분은 서비스로 이제 전향해버렸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북한의 주민 2,300만 명을 먹이고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경계선을 좀 그어놓고 북한에 일단 기초산업부터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기초산업부터 발전시키고 거기서 만들어낸 것을 우리가 사용해주고 그렇게 해서 돈이 돌도록 하면서 1차, 2차에서 쭉 쌓아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땅, 토지도 다시 다 거름을 공급하면서 바꾸고 그러지 터가지고 한꺼번에 섞여버린다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탈북자 한 25,000명 정도는 우리가 먹여 살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10만 명이 돼도 먹여 사는데 문제가 없고 100만 단위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2,300만은 사실은 각 집마다 가지고 있는 빚더미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인 불황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족 하나 통일 외치는데 또 NCCK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외치지만 사실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 아무런 문해충적인 생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깊이 있게 통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여정을 대한민국 정부도 가져야 되고 또 무엇보다 통일을 위해서 가장 석결 과제는 안보입니다. 안보 없는 통일은 없어요. 대한민국 국가를 지키지 않는 상태에서 통일은 없는 것이에요. 안보를 무너뜨리고 통일은 없어요. 국가보안법을 지키지 않고는 통일이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최대한 아군들과 우리나라 협력할 수 있는 정부들과 하나 돼가지고는 사실은 통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 안보가 지켜진 상태에서만이 우리가 북한을 이 주체사상,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북한을 흡수통일할 수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독일같이 그런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는 헌법을 정하고 헌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지키는 그런 정신을 수행하지 않고는 공무원들부터 반기를 들어버리고 판사들, 재판관들, 검사들부터 반기를 들어버리고 국가에 저항하고 대적하고 지금의 젊은 군인들 또 한 중위 대위 정도 되는 군인들 소령들도 지금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작년 재작년 그런 국가의 장교들이 지금 선언문 발표하고 양심선언을 하면서 국가를 자꾸 잠복시키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미 국가의 장교급들에도 꽤 많은 숫자의 이 북한 주체사상에 심취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이해하실 거예요.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 국군에서 어떤 서적들을 불온서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공무원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장교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왜? 읽을 권리를 막냐. 그리고 그렇게 이미 심각한 지경에 처했어요. 실제로 육사, 해사 막 이런 데도 사관학교는 장교를 만드는 학교인데 꽤 많이 공산주의 사상, 주체 사상에 심취한 젊은이들이 많이 그리 들어갔고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한국의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되고 지혜롭게 여러 의견들이 나누이고 뉴스가 나오고 뭐가 나오는데 똑같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해석이 달라지는 것처럼 같은 사실을 가지고 누가 말하느냐의 문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물을 복사가 마시면 무엇을 품어냅니까? 독을 품어내는 것이 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독사가 물을 먹었기 때문에 독이 되는 거예요. 독액을 품어내는 것이고 젖소가 먹으니까 우유를 내는 것입니다. 젖소가 먹으니까 우유를 내고 독사가 먹으니까 물을 내는 것이지 물의 문제는 아니에요. 독사가 먹으니까 독약이고. 그러니 우리가 같은 사건을 가지고 누군가가 이야기해요. 어떤 신문이 이야기하고 어떤 방송이 이야기해요. 그걸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들으면 순진한 사람이 됩니다. 실제로 뉴스나 아니면 가십거리나 그리고 신문에 나오는 것 중에서 믿을 수 있는 정보가 10% 20% 제가 보기엔 10% 20%나 믿을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독을 품어내는 독사가 품어내는 그런 것이 돼요. 왜냐하면 언론에 대해서 독재란 말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언론이 주사파에 의해서 장악된 것은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꽤 오래됐어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중심으로 해서 언론이 장악돼 버렸어요. 언론이 넘어가서 언론으로 인해서 언론 플레이 거짓말은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전에 촛불 시위로 인한 MBC의 거짓말은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법정에서 MBC가 잘못됐다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일들은 얼마나 많고 촛불 시위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미쳐서 날뛰었고 그를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그때에 우리 경제가 입은 피해는 얼마나 천문학적이고 그리고 마비가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을 저질러 놓고 뒤집어 씌우기는 참 잘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저질러 놓고 민주당이 해놓고 한나라당이 그랬다는 거예요. 한나라당이 그랬으면 그냥 자기가 그래놓고 자기가 뒤집어 쓰면 황당하지는 않지요. 대학 등록금도 민주당이 해놓고 한나라당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대학 등록금을 노무현 정부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한나라당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 저는 한나라당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저는 오랫동안 민주당 텃밭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민주당이 5일 대한민국의 위일 당이라고 믿었던 것은 30대 중반까지 그랬으니까 30대 중반까지 하면 제가 35년 동안은 대한민국에 민주당밖에 없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꼴통 꼴수 민주당파예요. 근데 덮어씌기를 하자. 노무현 정부가 대학교를 올려놓고 누가 잘못했다 그래요?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는 저 입장으로서는 참 우습잖아요 이게. 근데 문제는 NLL을 FTA를 누가 했냐 물으면 사람들 다 이명박 정부가 했다고 그래요. 그건 노무현 정부가 했거든요. 민주당이 중심돼가지고. 대학 등록금을 누가 그렇게 올려놔서 엉망으로 만들었냐? 이명박 대통령이 했다는 거예요. 노무현파가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세뇌가 되고 이상한 정보를 먹었는지 제가 말하면 깝깝해버립니다. 요즘 초등학생 아이들요. 남한이 미국하고 합쳐가지고 북침했다 그럽니다. 아이들이요. 북침했다는 아이들이 더 많아요. 북침했으면 평양까지는 먹었어야죠. 한 큐에. 왜 쫙 밀려가지고 그렇게 죽습니까? 근데 아이들에게 북침했다 누가 가르치고 있어요? 선생들이. 학교 선생들이. 그리고 학교 선생들이 별의별 거짓말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해석이 틀리다 그랬죠? 독사가 먹으면 독을 품어내고 젖소가 먹으면 젖을 품어내는 것이 똑같이 사건을 보고 해석이 틀려요. 그것을 지금의 그래서 정교조, 이 주사파에 물든 공산주의에 물든 교사들이 두 가지를 장악했습니다. 하나는 국사 선생들을 장악했어요. 그건 제가 이미 80년대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지금 말할 것도 없고 두 번째 국어 교사까지도 제가 들은 이야기하면 국어까지도 장악했다 그래요. 국사 국어가 가장 핵심이거든요. 정체성에 있어서 핵심인데 그걸 장악해버렸어요. 장악해버린 다음에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죠. 같은 사건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 한국이 겪고 있는, 또 아이들이 겪고 있고 청소년들이 겪고 있고 이미 20대 30대가 겪고 있는 심각한 일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 헌법을 무너뜨리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기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지키며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들으며 바르게 보며 바르게 생각하며 그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에 맞추어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굴복하고 순종하고 따라주며 또한 함께 나라와 민족을 세워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